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재미있는 조선시대 최고 부자 직업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선시대 한양은 청계천을 중심으로 신분과 직업별로 사는 구역이 나눠졌습니다. 청계천의 북쪽에는 고위 관료들이 주로 살았는데 북촌이라 불렸고, 남촌에는 선비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청계천 주변 가운데에는 중촌이라고 불렀는데 의원을 비롯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모여 살았습니다. 기술직이죠. 이 중인들 중 최고의 부를 이룬 직업군은 단연 역관이었습니다. 이 역관 중에는 신분의 한계를 넘어 당대 최고의 부자로 이름을 떨친 이도 있었는데요. 연암 박지원의 소설 허생전에서 일면식도 없던 허생원에게 선뜻 억대의 거금을 빌려주는 변부자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인물은 당시 실존했던 한양 최고의 부자였던 변승엉과 그의 아들 변승업을 모델로 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당연히 역관이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문신 정제륜이 효종, 현종, 숙종, 경종 4대에 걸쳐 궁중을 드나들며 보고 들은 이야기를 엮은 책이 있는데, 이 책 이름이 공사견문록입니다. 이 책에는 당대 최고의 부자에 이르렀다는 역관, 김금배, 고가부 등의 실명이 등장합니다. 이외에도 역관의 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재미있는 실화가 실려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숙종 때 한 부자 역관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아이고 부인, 이 평생 내 뒷바라지만 하느라 고생만 하다 이리 가는구려. 네, 저승 가는 길이라도 허럽게 보내주겠소. 부자 역관은 부인의 관에 오치를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아니 나리, 그것은 사대부도 하지 못하는 일이고 오직 로얄 패밀리에게만 허락된 것인데 어찌? 그렇습니다. 이 관에 오치를 하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들지만 돈 문제를 떠나서 철저한 신분제 사회에 있던 조선에서 오직 로얄 패밀리, 사대부도 안 돼, 왕가에게만 허락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장례가 끝나고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사대부들이 들고 일어나 상소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상전하, 나라의 법도를 어긴 저자를 국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하옵니다. 이러다 죽은 자의 장례를 치르고 산자의 장례를 치르게 될 판이 됐습니다. 이때 역관 부자는 긴급 조치를 내렸고, 이 긴급 조치가 이루어지자마자 사대부들은 과연 역관의 말대로 스스로 입을 틀어막았다고 합니다. 스스로 어떤 조치였을까요? 나리, 큰일입니다. 지금 사대부들의 상소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 그 고매한 양반들께서 내 돈이 필요하셨나 보구나. 옛다, 여기 10만 양이다. 그 잘난 양반들의 집에 찾아가서 직접 다 돈을 뿌리거라. 당장 내일부터 상소는 물론이고 입도 뻥끗하지 않을 것이다. 도대체 이 역관은 어떻게 해서 막대한 부를 이루었을까요? 그 얘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관은 부뿐만 아니라 조선의 외교 문제도 해결하고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한 역관 중에 대표 역관 홍순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의 얘기는 한 편의 로드무비 못지않은데요. 그의 인생을 통해 역관의 세계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언은 역관이 되기 위해 10살이 되기도 전부터 외국어 공부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아버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중국말은 너무나 어렵사옵니다. 어허, 정신 똑바로 차리지 못하겠느냐. 지금 서둘러 배워두지 않으면 사역원에 입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사역원, 역관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기관, 사역원입니다. 근데 이 사역원에 입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역관은 되기가 어렵지만 되기만 하면 막대한 부가 따랐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다고 합니다. 사역원에 입교하는 방법 중에 역관의 추천을 받는 게 있는데 15명의 입교 심사원 중 13명의 찬성표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때 심사 과정에서 친가는 물론이고 처가의 관직 상황까지 면밀히 살폈고 추천도 3회에 하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 역관 지방끼리 착 밀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세습하는 과정이 있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자, 어렵게 사역원에 입교를 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역과에 합격을 해야 합니다. 역과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소화까지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나 이것도 괜찮은데 역관 후보생들을 가장 괴롭힌 것은 역시 외국어 공부였습니다. 외국어 과목은 중국어, 몽골어, 만주어, 일본어, 위구르어 등이 있었는데 이 외국어 공부를 위해서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말을, 조선말을 금지시키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오늘날 외국어 주립식 조기교육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역관에 공부하는 사역원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교재는 뭐가 있었을까요? 중국어 교재로는 노골대, 일본어 교재로는 일본에서 10수년간 머물다 온 역관이 편찬한 첩회 신어 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역원의 외국어 교재는 모두 실용회화 위주였다고 합니다. 쓰는 거는 한문으로 쓰면 다 통하니까 웬만큼 실용회화가 문제였던 거죠. 이 조선시대 외교 지침서라 할 수 있는 통문관제에는 역관의 활약상이 따로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장희빈, 굉장히 유명하죠. 장희빈의 오촌당숙인 장현이 역관이었습니다. 장현은 역과에 무려 수석 합격하여 소현세자와 심양에서 6년간 머물기도 했습니다. 또한 40년 동안 무려 30여 차례나 청나라를 오간 대표적인 외교통이라고 합니다. 장희빈의 아버지 또한 역관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조선의 외교와 역관이 외교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과에 합격한 우리의 주인공 홍순원은 처음으로 떠나는 사행길에 몹시 들떠 있었습니다. 어머님, 참이 오질 않습니다. 드디어 내일이면 첫 외국 방문입니다. 조선의 외교는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사대, 일본과는 교린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홍순원은 중국통이었는데요. 홍순원이 떠나는 사신단을 통해 규모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사, 부사, 역관 이런 사람들 30-4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 사람들만 갈 수 없죠. 마부와 짐꾼까지 합치면 200명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신단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온갖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은 10명 내외의 역관들이었습니다. 이 고매하신 우리 관리 나리들은 외국어를 전혀 할 줄 몰랐고 정파의 이익에 따라 사신단에 계속 들지 못하고 올해는 야당이 들면 야당 의원이 따라가고 다 후년에는 여당 의원이 들면 여당 관리가 따라가니까 들쭉날쭉했던 거죠. 그런데 이
여관들은 꾸준히 가니까 경험과 연륜이 쌓이게 됐던 것입니다. 중국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양에서 출발해서 의주, 심양, 북경에 이르는 2000리가 넘는 길은 대략 5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는 대장정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뭘 먹고 경비는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조정에서는 사신단에게 쌀과 포, 종이 등을 경비로 지급했습니다. 공금입니다. 개인에게 지급되는 돈은 일절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정에서는 역관에게 사무역권, 무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역관들은 바로 여기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그 부를 이루게 해준 메인 아이템은 일본과 중국에서 만병통치약 수준으로 그야말로 추앙받던 우리의 인삼이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 중에 4여 권의 중국어 교재에 노골대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실용회화 위주고 어떤 실용회화 위주였냐 하면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 음식을 주문하거나 요관을 잡는 방법 등의 실용회화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조정에서는 인삼의 외국 반출 수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인삼 10근을 묶어 한 포로 만들었는데 한 사람당 8포의 인삼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관들의 인삼 무역을 8포 무역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인삼 80근이면 당시 은 2000냥, 쌀은 2000설에 달하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역관들은 중국의 사신단으로 방문하여 통역 업무도 하고 인삼을 팔아서 그 거래를 하는 거죠. 그 우리나라에 없던 중국의 비단, 문방사우, 가죽 등을 수입해 와서 조선의 도매 상인들에게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 역관들이 더 큰 부를 남긴 것은 중개무역, 일본과의 중개무역이었습니다. 홍순원은 중국통이지만 허생전에 나온 변부자는 일본을 통해 외화의 교육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이루게 되었는데 이 변부자의 아버지도 처음에는 청나라도 들락거렸습니다. 그런데 청나라에서 외화의 정치적 변화가 요동치는 것을 보고 일본 쪽으로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앞으로 외의 말을 배워야 할 것이다. 내 이번에 청나라를 다녀오고 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알아챘다. 그 정치적 변화는 바로 17세기 후반 들어 청나라가 일본과의 교역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조선을 통해서만 청나라의 물건을 수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선의 역관들은 청나라에서 들여온 은이나 물건을 3배 이상 차익을 남기고 외관을 통해 일본으로 넘겼습니다. 물론 중국의 비단도 인기였지만 역시 최고의 인기 품목은 인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상인들이 우리의 역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역관나리, 네, 궁금해서 여쭙는 것인데 인삼은 청나라에서 들어온 것도 아닌데 어찌하여 가격이 이리 높습니까? 어허, 이보시오. 우리 조선 조정에서 인삼의 판매 수량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모르시오? 인삼은 늘 귀하고 비싼 것입니다. 그쪽 말고도 찾는 외인들은 많으니 불만 있으면 언제든지 말만 하시오. 일본 내에서 인삼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했다고 합니다. 당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화폐는 달러도 금도 아닌 은이었습니다. 은본위 제도였던 거죠. 일본은 오직
조선에 인삼을 수입하기 위해 인삼대왕고은이라는 인삼 전용 은화폐까지 발행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본에서 인삼이 크나큰 인기를 얻자 초량 외관에는 돈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팔포 무역의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숙종 때 초량 외관 출입구에 세워진 약조 제찰비라는 경고문을 통해서 그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장이 서는 날에 방에 몰래 들어가서 물건을 사고 파는 자는 극형에 처한다. 예, 밀무역이 성행했던 겁니다. 그러나 지엄한 임금의 왕명도 돈 앞에서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일본 내에서 조선의 인삼 인기가 식지 않고 밀무역은 더욱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관들이 눈치를 보고 감시도 막 늘어나고 하니까 일본을 갔다 올 때 돈 자랑하지 마라. 그리고 일부러 허름한 옷을 입고 입국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는 밀무역이 감시망이 좁혀오자 역관들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외관문을 지키는 조선 병사는 물론이고 조선의 아전들과 관리까지 매수해서 거대한 인삼 카르텔을 형성했던 것입니다. 인삼의 밀무역은 조선 조정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더욱 큰 문제였습니다. 조선의 인삼을 사기 위해 반출되는 일본 은의 양이 막대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본의 쇼군이 직접 지시를 내려 조선의 생근을 훔쳐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생근을 훔쳐서 인삼을 재배하겠다는 의도였죠. 그런데 이 인삼 밀무역이 워낙 성행하고 나니까 생근에 대한 보호 조치는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일본에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자, 우리 때문에 인삼무역으로 큰 돈을 번 약점이 많은 역관을 조사해서 역관 한 명을 일본 현지에서 체포합니다. 그리고 협박과 회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내놈이 우리가 조선 조정에 신고를 하면 내놈은 죽은 목숨이다. 그러나 우리는 신고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놈이 조선의 생근을 우리에게 가지고 온다면 우리는 너에게 더 많은 돈까지 주겠다. 목숨도 구할 수 있고 더 큰 돈도 벌 수 있다. 이 말이다. 어떻게 됐을까요? 생근 유출됐습니다. 일본이 조선에서 이 생근을 수입해간 실태는 인삼시종각서라는 곳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생근을 채취한 곳에 흙으로 덮고 건조를 막기 위해 대마도에 이끼로 이를 덮었다. 생근이 이렇게 유출이 됐으나 일본이 인삼 재배 그리고 대량 생산에까지 성공하는 데는 굉장히 긴 시간이 흘렀다고 합니다. 역관이 부를 이루는 과정을 설명하다 보니까 역관이 약간 어두운 면만 부각됐는데 다음 시간에는 4대부도 이루지 못한 외교적 성과를 이룩한 역관 홍순운의 정말로 흥미진진한 로드무비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